우리 멸콩 라이브의 목요일을 늘 장식해주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오늘 유경수 여사를 모셨던 당시 나이에 유경수 여사가 임종할 때 34살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분과 인터뷰를 한 기사가 정말 화제입니다. 네네. 올해가 유경수 여사가 사고하신 지 딱 50주년 네네.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 기사가 좀 빛이 났습니다. 오늘 뭐 이 내용인즉슨 바로 특활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아시죠? 지금 김정숙 여사가 김정숙이 특활비와 관련된 의혹이 있고요. 또 김혜경은 법카와 관련된 의혹이 있고 또 현재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진 않습니다. 왜? 실제로 어떤 선물을 함정이라고는 하지만 놓고 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설에 올라 있고요. 그런데 현재의 전현 그 영부인과 또는 야당 대표 대통령 후보 부인이었던 사람들의 이런 그 이야기와 전혀 다르게 유경수 여사의 당시에 돈 씀씀이가 어땠는지 아예 그 당시 격리장부 그러니까 이 당시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 장부를 그대로 고의 간직한 상태에서 바로 중앙일보에 제보를 해서 당시 유경수 여사가 언제 어떻게 돈을 썼나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대통령이 몇 분 계셨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야기인가요? 네네. 제가 손가락으로 세기가 급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답을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13분이에요. 네.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네네. 영부인은 그럼 몇 분 계셨을까요? 허거. 12. 그렇죠. 와스파샤 12. 대단하신데.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부인이 없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12분 계셨는데 네. 역대 최연소 영부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역대 최연소가 유경수 여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네네. 유경수 여사가 네. 1925년생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게 뭐 61년에 이제 5.16 해가지고 네네. 62년인가 그때 대통령 되셨죠? 네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는 30대 때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30대 때 아니, 유경수 여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유경수 여사가 30대 때 영부인이 되신 됐다. 거예요. 네네. 네네. 그 박정희 대통령은 40대였고. 네.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1974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1974년에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유경수 여사가 이제 돌아가신 거 네. 흉탄에 의해 가지고 네네. 문색왕이 쏜 흉탄에 의해서 네네. 두 번째가 우리나라 지하철이 처음 개통된 게 74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8월 15일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1974년 8월 15일에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제 흉탄에 돌아가셨는데 네네.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0년이 딱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경수 여사는 향년이 몇 년이신가? 몇 년 동안 사셨는가? 저보다 훨씬 어려요. 그렇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25년부터 74년까지 사셨으니까 만으로 치면 49살 정도 될 거고요. 49년 정도. 네네. 그다음에 한국 나이로 쳐도 옛날 그래도 50살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영부인 12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프란체스카 여사부터 김건희 여사까지 12명인데 네. 그중에 영부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최연소로 영부인이 되고 가장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유경수 여사가 영부인 하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무슨 어떤 자리에 취임하고 몇 살까지 사느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 2024니까 74를 빼면 딱 50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이 8월 7일인가요? 네. 그러면 좀 있으면 한 일주일쯤 뒤면은 8.15가 되는데 이제 만 50년이 딱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만 50년을 이제 앞두고 이제 강찬호 위원이 아마 특종을 한 건가 싶은데 네네. 김두영 전 행정관의
그 이제 6필 그 메모가 네. 그 뭐 노트가 이제 그 공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당시에 제가 아마 한 10살 내외의 나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이라 한 번도 어디 놀러 가질 못했던 이 초등학생인 막내 아들을 생각해서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 송탄에 네네. 송추 송추. 계곡에 물놀이를 시켜줘서 같이 네네. 갔다가 더군다나 제가 그때 처음으로 1호선이었잖아요. 네네. 당시 이제 공짜였습니다. 첫날 지하철 개통하는 것을 또 기념해서 나를 이제 그 경험시켜 주신다고 그걸 또 태워주시고 근데 당신은 인터넷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서거하신 지 집에 돌아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네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마음속에 있는 건 이겁니다. 저는 이제 유신이라는 그런 그 파고를 거쳐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79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11.6 사태를 맞고 그 다음 80년 이 대학을 가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철이 들 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하면 박정희 정부를 부인하고 네. 또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유경수 여사와 관련된 어떤 일화들을 사실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잃게 한다든지 당시 그런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그런 이 터널을 지나면서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사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정말 많은 어른들이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사실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제가 잊어먹고 있으니까 스스로 그것을 부인하고 지우고 있었던 게 아니냐. 네네. 오늘 또 강찬호 위원의 이 기사를 보면서 새록새록 내가 너무 쇠뇌됐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있었어도 네.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는 네. 뭐라고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74년에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였는데 네. 그래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랬나? 어쨌든 저는 유경수 여사를 비판하거나 비난한 사람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집권 하에서도 네네. 유경수 여사는 나름 청와대 내에 야당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의 마지막도 결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노렸던 문세광의 그 어떻게 보면 유탄에 맞아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남편 대신 돌아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 대신 그렇게 서거하신 그런 거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비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맨 마지막 최후도 그렇지만 그 영부인으로서의 전형 모범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오늘 기사를 갖다 쭉 봤더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한테 한 달에 20만 원씩 특활비를 줬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네. 부분에 약간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 기사를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20만 원을 줬다. 네네. 이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급을 네. 받았다. 네. 월급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 월급을 받은 돈 이외에 네. 특별히 한 달에 20만 원씩 특활비를 받았던 거예요. 네네. 그럼 그 20만 원을 어떻게 썼다는 거죠? 그 20만 원을 그 네. 김두영 전 행정관 그분이 지금 84세 정도 되셨으니까 네네. 50을 빼면 30대 중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김두영 행정관이 영부인 밑에서 일일이 그 노트를 갖다가 이렇게 쫙 한 거예요.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그랬으니까 네네. 일일이 그 20만 원 중에 7천 원 어디에 쓰고 5천 원 어디에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김두영 씨가 쭉 그 키핑에 오다가 네. 이번에 이제 그 오픈을 갖다가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보면은 영부인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가 이것만 봐도 노트만 봐도 착 눈에 그려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노트는 어떻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다시 들여다보지요. 그 한 달에 20만 원의 특활비를 유경수 여사가 어떻게 썼는지. 네네. 72년 11월 3일 서대문 오모 씨에게 백혈병 치료비로 2만 원. 74년 3월
의정부시 김모 씨에게 수술비로 1만 원, 73년 4월 8일 나주 여중 3년 정모 양에게 학비 18,160원 등이 지급됐고 네네. 정바가 부모회에 매달 2만 원, 서울대 의대 봉사활동에 8만 원 등이 지급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네. 자,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식 이 스칸디나비아 상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지 국가라고 저희는 사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와 전혀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진짜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지자체라든지 또는 국가가 그런 민원이라든지 또는 고통의 사각지대에서 어떻게든 그걸 찾아내서 정부가 스스로 이렇게 그 복지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70년대 초입니다. 70년대 초는 우리가 전쟁을 치른 지 고작해야 10여 년 정도밖에 안 지났던 그런 상황이고요. 십수년이죠. 참, 한 10수년이지만 그 상황에서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 달에 40여 통의 편지가 이 유경수 여사에게 왔다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도와주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 정말 힘들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김두영 비서관에게 아침이 돼서 출근을 하면 이렇게 메모가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그것을 김두영 행정관, 당시 행정관이 다 일일이 이 메모에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에 네. 짜장면이 얼마인지 아세요? 1970 얼마였죠? 100원이었대요. 오. 그런데 제가 어제 짜장면 먹었는데 한 7, 8천 원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요즘 8,000원 정도. 네네. 그 다음에 라면이 그때 20원이었다라고 하니까 네네. 라면 요즘 얼마인가? 저는 카드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라면 그냥 5,000원 정도. 그 한 봉지가? 라면 그 봉지요? 네네네. 한 봉지를 사본 적이 없어요. 번들로 사잖아요, 되게.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특활비가 20만 원 정도 매달 그 지급이 됐다라고 하니까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100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2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요, 유경수 여사도 비판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그때 돌아가도 왜 유경수 여사한테 영부인한테 특활비로 20만 원씩이나 줬냐라고 지금도 민주당은 비판하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 중에 어떤 누구도 영부인이 네. 그 20만 원 받아가지고 2만 원은 누구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7천 원 누구한테 주세요. 5천 원 누구한테 주세요. 본인을 위해서 쓴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비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유경수 여사는 관봉권을 안 썼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 돈을 좀 전에 2만 원 누구 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돈을 빳빳한 새 돈으로 나 영부인인데 영부인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빳빳한 돈이고 고마운 줄이나 아쇼 이런 식으로 돈을 준 게 아니고 네. 일부러 영부인이 좀 그 헌돈 있잖아요. 네네. 그 헌돈을 갖다가 줬대요. 그래서 왜 헌돈을 갖다가 주시나 봤더니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빳빳한 새 돈을 갖다 받으면 왠지 대통령 영부인이 주신 돈이니까 좀 위압감도 느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쓰라고 헌돈을 갖다 줬다. 이렇게까지 그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들이 그게 이제 국민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감동시켰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정변께서 이제 헌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때가 묻은 네네. 돈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정변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숟가락을 하나 더 얹는다면, 그렇다면 이 특활비로 옷을 샀느냐? 그런데 실제로 옷 가격이 있는 거예요. 자, 72년 9월 23일입니다. 특활비 내역 중에 옷감이라고 써져 있어요. 7,000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와, 그러면 유경수 여사가 7,000원이라는 거액을 20만 원에 7,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여겨져서 네네. 이 거액을 자기 옷값으로 쓴 거 아니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습니다. 바로 청와대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형편이 어렵게 되자 옷을 지어주라고 옷감을 사서 옷감 값으로 7,000원을
넣은 거예요. 네네. 예, 이것도 사실은 잔잔하게 저희한테 울림이 있고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옷은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오랫동안 청와대 안주인으로서 이 행세를 했으므로 옷은 당연히 옷을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옷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절대 자신과 박근혜, 박근영 두 영예와 관련된 옷은 직접 지었다고 하더군요. 네네. 양장점에 가서 자신이 손수 좀 싼 그런 옷감을 사서 양장점에 맡겨갖고 갖고 오거나 혹은 특히 이제 이 대목에서 기억에 남는 게 김두영 행정관이 기억을 하는 게 이겁니다. 하와이의 교포들을 만나는 행사에 박근혜 첫째 딸인 박근혜 영예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한복을 입혀서 보내야 되는데 당시 그 한복을 어떻게 입혔느냐? 자기가 입었던 한복을 다시 손수 첫째 딸에 맞춤해서 그 본인이 직접 재봉틀로 수선을 해서 입혔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김두영 행정관의 기억에 박근혜 당시 영예가 입었던 한복이 좀 커 보인 거예요. 네네. 왜? 아무리 손질을 하더라도 딱 맞춰서 입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경수 여사는 샤넬은 안 입으셨겠네. 제 기억에 유경수 여사가 그 양장을 입은 기억이 없어요. 유경수 여사는 계속 한복만 입으셨던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양장도 입으셨겠지만 네네. 모든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동영상을 보면은 한복이 대부분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경수 여사는 샤넬은 전혀 입지 않으셨을 것이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김두영 행정관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사 옷은 전부 저렴한 국산 옷감을 손수 디자인해서 가까운 양장점에 맡겨서 만들었다. 네네. 양장점이 알려주면 손님들 몰릴까봐 이름도 안 밝혔고 백도 전부 값싼 국산만 들고 다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주영 회장이 생각이 나요. 왜요? 정주영 회장 왕회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정주영 회장이 샤넬 입었습니까? 뭐 아르마니 입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은 뭘 입었느냐? 새마을 운동복 잠바 같은 거 입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네네. 아니 재벌 회장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나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그 옷이 날개가 됩니까? 아니면 그 옷 때문에 뭐 그 격이 떨어집니까? 오히려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이런 분들은 뭘 입어도 사람들이 다 알아봐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유경수 여사가 수수하게 옷을 입고 수수하게 한복 입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빛나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나라 다른 영부인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한가? 전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이 이 김두영 전 비서관에게 이 질문까지 했네요. 명품백 선물 논란으로 지금 시끄럽다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네네. 김두영 비서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경수 여사는 늘 청와대에서 손님들을 접견했는데 내가 3년 동안 지켜봤다. 단 한 사람도 선물을 가져온 사람이 없다. 왜? 아예 안 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나는 분들도 모두 수준이 높은 분들이었다. 양주동 박사 기억하시죠? 네네. 그리고 박목월 시인, 봉두환 당시 중앙일보 또 동양방송 그 앵커 등 교수, 작가, 언론인과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그분들이 책을 들고 온 건 기억이 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뭐 유경수 여사 관련된 마무리 뭐 겸해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선우휘라는 언론인 기억하십니까? 아, 그럼요. 네. 조선일보의 명 칼럼니스트이자 조선일보 주필. 네네. 지금은 한 세대를 지금 김대중이라는 거목이 그 조선일보를 지금 주필로서 또는 지금 주필 끝나고 칼럼니스트로서 바치고 있다면 그 이전 세대가 바로 선우휘였습니다. 동아일보가 김중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조선일보는 선우휘라는 사람, 그 아들이 지금 네. 선우정 조선일보의 지금 그 편집국장도 하고 네네. 했죠. 근데
이 선우이라는 언론인을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존경했습니다. 정말 일필휘지로 네네. 너무너무 문장이 정말 뭐 한 글자 한 글자가 이 막 뭐 빛이 났어요.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어요. 네네. 그리고 그야말로 완전히 정말 이 보수 언론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서 정말 날카롭게 그 칼럼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네네. 선우이라는 사람을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선우이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제가 증언은 뭐냐면 운동권의 대부 중에 3대 구라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가 황구라가 있고 방구라가 있는데 이 박모 씨라는 사람이 운동권의 한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혁혁하게 뭐 학생으로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런데 이 경향신문에서 이 박모 씨를 이 특집으로 경향 매거진 X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이 박모 씨가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경향신문에 더군다나 자기가 언제나 이 운동권에 정말로 청년들 아까운 진짜 그 앞길이 구만이 같은 청년들이 붙잡혀 갔을 때 진짜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선우이한테 달려갔다. 그래서 아이고 선 선배 이 사람 좀 살려주시오. 그러면 선우이가 누구한테 간지 아세요? 유경수 여사한테 갔답니다. 네네. 유경수 여사한테 가서 저 여사님 이 사람만큼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알았습니다 하고 밤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박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경수 여사가 선우이 그 주필의 얘기를 들어서 진짜 진짜 빼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당시에. 네네. 이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증언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결국은 제가 유경수 여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통을 틔워줬다는 거죠. 네네. 예. 어쨌든 그런 영부인이 그립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선우희 아들 선우정 국장도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에서 칼럼 제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전자전이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정말 DNA에 늘 각인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강철호 논설위원이 복귀를 할 겁니다. 내일 못 나온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사실 내일 나오면 제가 이 이슈를 내일 직접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비하인드까지 들어보려고 했으나 다음 주 목요일로 좀 연기를 해보고 오늘은 정변과 함께 유경수 여사의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지갑에 5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그 5만 원에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신사임당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지폐에 여성이 그려져 있는 거는 신사임당이 유일해요. 그런데 사실은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리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분인가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차라리 신사임당보다 유경수 여사가 5만 원권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 앞으로 이제 후임 영부인들이 맨날 이제 5만 원짜리 보고 유경수 여사 보고 나도 이렇게 좀 유경수 여사 같이 조심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부인이 돼야지 이렇게 다짐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5만 원권으로 그 유경수 여사를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도 이제 김정숙의 옷감 문제, 그다음에 김혜경의 법화 문제가 제대로 수사를 해서 제대로 단죄가 된다면 국민들이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어떤 기억을 다시 되살릴 거고 5만 원권은 이미 신사임당에게 돌아갔습니다. 언젠가는 10만 원권이 저는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돈의 어떤 규모라는 게 언제나 고여 있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언젠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통화가 그러니까 그 권이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그때는 정말로 유경수 여사의 그런 초상이 그려지는 것을 국민들이 분명히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10만 원권이 이승만 대통령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찌됐든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많네요. 자, 그런데 끝나기 전에 이 말씀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멸콩 TV가 후원한 유경수 여사 50주기 추모 콘서트가 8월 15일에 열립니다. 8월 15일 어디냐 하면 바로
그 공감 아트홀, 그러니까 그 신당동에 있습니다. 신당동에 있고요. 신당동 중앙시장에서 가깝습니다. 네네. 이 공감 아트홀에서 유동규 본부장, 우리가 금요일 날 늘 모시는 유동규 본부장도 출연한다고 합니다. 성악가 출신이잖아요. 그럼 비싸겠네요. 그 입장료가. 아닙니다. 지금 추모를 위해서 또는 콘서트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네. 전부 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부 그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당역 4번 출구 공갑센터 아트홀에 8월 15일 시간은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그럼 공짜란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개이득이네. 마음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8월 15일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콘서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4시까지 오시면 모두 다 이 추모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제가 딱 보니까 이 민주당이 정말 오늘 대혼란의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악다구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서너 가지가 다 겹쳤어요. 네. 진짜 겹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금투세, 금투세와 관련해서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사실 금투세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갑작스럽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 대표는 최소한 일관성 있게 네.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이 제기를 합니다. 네네. 이 금투세 문제를 또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바로 민주당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면 해야 돼요. 네. 그게 정당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토론회를 연기해 버렸어요. 네네. 이유가 봉변을 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봉변이라는 건 자기네들 수법이거든요. 네네. 좌파들의 수법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토론회 같은 게 열리거나 혹은 무슨 뭐 기념식이 열리죠. 그럼 가서 난장판을 벌이는 게 늘 좌파들의 수법이에요. 우리 윤 대통령이 카이스트에서 졸업식 그 연설을 하잖아요. 그때 고함을 질러대고 난리를 쳤죠. 뭐 녹색당 출신인가요? 그거랑 똑같이 이번에 금투세와 관련돼서 바로 개미 투자자들이 이 일시와 그 다음에 장소를 공유했던 겁니다. 네네. 자, 민주당이 이런 거 한다고 한다. 우리 다 달려와서 함께 참여를 하자. 이게 개미 투자자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니까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 완전히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네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네.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여당 상대로 해가지고 토론회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안 받을 거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확실히 싸울 줄을 알아. 네.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왜 안 받을 거라고 민주당이 생각을 했을까? 네. 지금 민주당의 대표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민주당의 대표 직무대행이 원내대표잖아요. 네네. 원내대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박찬대요. 박찬대 직업이 뭡니까? 뭐였습니까? 박찬대 지금 뭐였습니까? 박찬대 그 대표가 원내대표가 네. 회계사 출신이에요. 제가 또 그건 또 기억을 못 해냈네요. 네네. 회계사예요? 네네. 오. 그런데 그냥 회계사가 아니고 네. 박찬대 의원이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하다가 네. 어디 들어갔냐면 금감원 들어갔었어요. 오. 그래서 금감원에서 회계사를 했었어요. 금감원 직원이었다고요. 오. 그러니까 이런 금투세니 이런 쪽 금융 관련해 가지고는 네. 박찬대는 최고 전문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찬대가 떡 버티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한테 토론하자 그러면 한동훈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검사하던 분이잖아요. 네. 검사하고 뭐 법무부 장관까지 했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박찬대에 훨씬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괜히 박찬대랑 붙으면 내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피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피하면서도 이렇게 핑계를 대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핑계를 대느냐? 한동훈 대표는 나는 대표인데 박찬대 당신은 원내대표잖아. 네. 격이 안 맞는다. 여의도에서는 격을 갖다가 짝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의전 서열도 따져야 되고 내가 A급이면 너도 A급이어야 되고 내가 A급인데 B급이 나온다. 그럼 안 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피할 줄 알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좋다. 계급장 띄고 격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나 대표지만 원내대표 나와라 붙자 이렇게 다이다이 붙자 맞다이 하자 이렇게 하니까 네. 오히려 박찬대가 더 당황해가지고 꼬리를 갖다가 확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 완전히 이렇게 꼬여버린 거지. 그런데 박찬대가 사실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네네. 바로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밤새서 회계 장부를 다 뒤져갖고 네네. SK 잡았잖아요. 네네. SK 그때 비자금. 그거 사실 당시에 그 팀 중에 거의 막내였을 거예요. 네네. 그때 검사 초임해서 몇 년 안 됐던 시절에 SK를 잡았거든요. 네네. 비자금을. 그래갖고 정견유착의 하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단초가 바로 회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검사들이 몇 날 며칠 고생하다가 술 한잔 먹으러 가자 그러고 술 먹으러 가면 바로 한동훈 검사는 드시고 오세요. 그러고 밤새서 회계장부 들여다보고 딱 돌아왔는데 잡았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검사들이 딱 봤는데 야 이걸 어떻게 잡아냈니? 라고 회계장부 들여다보고 혀를 내둘렀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이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잡아냈던 그 수사 이 업적들을 쭉 리스트를 봤더니 특수통 진짜 전문적으로 회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특히 론스타도 그랬고요. 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검사할 때 네. 2003년도 한동훈이 2001년부터 검사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검사 시작한 지 2년 만에 누구를 잡아놓느냐? 최태원 회장 잡아. 네, SK 분식회계로 네. 검사 3년차 검사가 재벌그룹 회장을 분식회계로 잡아놓았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박찬대 그 원내대표나 민주당에서 좋다 토론회 하자 그러면 미리미리 상대방도 알고 그다음에 준비를 쫙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막연히 자기들 같이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면 꼬리 내릴 거야 라고 했다가 오히려 개망신 당한 거 아닌가. 오늘 개처럼 말 자꾸 쓰게 되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망신 당했죠. 그야말로 전문 용어로 빤스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 스텝이 꼬인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동교동 사저 문제도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렸어요. 네네. 누구한테 꼬였느냐? 이재명에게 꼬인 겁니다. 이재명은 사실은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네네. 이제서야 마치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저와 민주당이 뭐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진짜 관심이 있으려면 개입을 했었어야 됐다. 어떤 때 개입을 했느냐?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유언을 남겼을 때 김홍업과 김홍걸이 이 동교동 사저를 갖고 재산 다툼을 할 때 사실은 동교동과 함께 민주당이 좀 더 개입을 했었어야 됐고 또 이재명이 물론 그때는 개입을 못했더라도 나중에 2020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노무현과 문재인의 정통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민주당이라면 사실 대표가 나왔어야 됐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사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게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네. 이건 이재명 책임 하나도 없어요. 네. 이재명 탓할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동교동 집을 팔아먹은 것은 김홍걸이지 네. 이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만약에 김홍걸이나 김홍업이나 이런 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남은 재산이 동교동 사저밖에 없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든 살려야지. 이걸 어떻게 팔아먹냐. 그 다음에 어려우니까 DJ의 유족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이 대책을 세우자 이랬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김홍걸 엄청 부자예요. 그렇습니다. 김홍걸 재산 200억이에요. 200억까지 늘어났나요? 100억까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 동교동 집만 100억이잖아요. 그렇군요. 김홍걸의 집이 4채라고요. 4채였었어요. 네. 동교동 집, 그 다음에 그 반포에 아리팍,
대한민국의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네. 그 다음에 개포동의 레미안 아파트. 그 다음에 고덕동의 그 뭐 그라시움인가? 뭐 상가도 하나 더 있죠? 상가는 빼고 집만 4채였는데 네네. 고덕동 분양권은 12억 3,500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집이 김홍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3채라고요. 네. 물론 그 중에 한 채는 차남한테 증여했다라고 하니까 네네. 어쨌든 그 김홍걸 일가가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집이 네. 3채인데 네. 동교동 사저 100억이죠. 네. 그다음 아리팍 45억이죠. 네. 그다음에 레미안 그 집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30억은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175억이죠. 네. 거기다가 고덕 그라시움 팔았는데 12억 3,500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87억이에요. 거기다가 뭐 현금 주식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200억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2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그 뭐야 증여세 뭐 그 증여세가 얼마냐면 17억이에요. 네. 그 17억을 갖다가 못 내가지고 동교동 사저를 판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진짜 뒤통수 한 대를 제대로 얻어맞은 거예요. 김홍걸에 의해서. 네. 그래서 김홍걸에 의해 가지고 김홍업과 민주당은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시 제가 100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네네. 그 100억이었을 때에 이 동교동 사저가 당시 30억 정도의 가치로 지금 뭐 이 신고를 했더라고요. 네네. 본인이 네. 이제 공직자로 이제 그 국회의원도 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억 갖고 있어 하면서 그 안에 20몇 억인가 어쨌든 30억 가까운 그 액수로 동교동 사저를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네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3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유산을 100억에 70억을 지금 남기고 팔아먹은 셈이 되잖아요. 아니죠. 그게 예, 예. 30억으로 계산을 했을 뿐이지 시세는 100억이란 이야기죠. 거꾸로. 거꾸로. 네네. 왜냐하면 제가 그 등기부 찾아봤거든요. 네네. 동교동 집이 몇 평이냐면은 173.8평이에요. 전체가. 땅이. 네.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동교동이면 마포 저 시내 한복판인데 네. 한 평에 최소한 2천만 원 한 5천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마포구가 얼마나 지금 또 올랐습니까? 173.8평을 100억에 팔았으니까 이게 평당 2천 몇백만 원에 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억도 나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갖다가 안 하는데 네. 그거를 뭐 공시지가 해가지고 국회의원 신고할 때 김홍걸이 얼마로 신고를 갖다가 했느냐? 58억만 신고를 했어요. 서울에 집을 4채나 갖고 있는데 58억만 신고했다고. 그러니까 뭐 아리팍도 뭐 공시지가로 했을 거고 모두 어쨌든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갖다가 했을 건데 네. 그런데 실질 재산은 그 3배, 4배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진짜 동교동 사저는 의문의 1패를 당한 거고요. 네. 의문의 1승을 갖다가 거뒀어. 뭐가 의문의 1승을 누가? 거뒀느냐? 아리팍. 왜? 왜냐하면 예. 아리팍이 얼마나 귀중하면 예. 동교동 사저를 팔아가지고 아리팍을 유지할 만큼 귀한 아파트가 아리팍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런 셈이 됐구나. 그러니까요. 지킬 거는 아리팍이었구나. 그렇죠. 사저 이런 건 빨리 팔아갖고 나는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3채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 뭐 DJ 정신 이런 거는 개나 줘버리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아리팍을 지킬 거야. 동교동 사전 들고 있어봤자 팔아먹지도 못하고 지금 안 팔면 이게 돈도 안 돼. 그냥 계산으로만 해가지고 세금만 물어야 되고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김홍걸 씨는 DJ 정신을 돈으로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DJ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돈으로만 계산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까짓 거 뭐 카페한테 팔아버리지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그 등기부 찾아보니까 그 동교동 사저가 24일에 네. 7월 24일에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간 바로 그날, 다음 날도 아니에요. 바로 그날 그 매수인이 뭘 했냐면 네. 근저당권 잡았어요. 어허. 근저당권 잡혔어요. 얼마를 잡혔는지 아세요? 얼마요? 96억. 그러니까 예. 동교동 사저를 담보로 해가지고 네. 은행에서 80억 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80억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채권 최고액 120% 하면 그럼 96억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매수인이 뭐 한지 아세요? 뭐 했어요? 매수인이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 매수인이 또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는데요? 그 동교동 그 173.8평짜리 그 땅에다가 네. 뭐가 있냐면 뭐 본관 같은 게 있고 차고가 있대요. 차고. 그 차고를 증축하려고 공사해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었다고요. 완전히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진짜 그 DJ 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교동 그 사전은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두 가지 하셔도 됩니다. 그 동교동 사전은 세트예요. 세트가 뭐죠? 그러니까 세트 메뉴라고요. 음. 그게 뭐냐면은 동교동 사저가 이렇게 있으면 네. 그 바로 옆에 건물이 있어요. 큰 건물이 있더라고요. 큰 건물이 그게 네네. 뭔지 아세요? 뭐죠? 김대중 도서관. 그럼 그건 분리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저하고? 그렇죠. 오, 아 맞아요. 동교동 지나면 네네. 김대중 도서관이라고 크게 있어요. 그게 왼쪽으로? 사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사저는 팔아먹고 김대중 도서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아니 만약에 김대중 도서관 지을 거면 아리팍이 있는 반포동에다가 한강이 쫙 내려 보이는 거기에다가 도서관 지으면 네. 저 같은 사람 딱 가가지고 책 보다가 아이 힘들면은 한강 보고 그다음 책 보다가 차 한 잔 마시고 그럼 훨씬 좋잖아요. 네. 위치로는 그 한강이 보이는 그 자리가 훨씬 좋은데 왜 굳이 그런 데다가 김대중 도서관을 만들었느냐? 사저가 있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저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베이커리 만들면 김대중 도서관이 뭐 빛이 있습니까? 완전히 빛을 갖다가 발하는 거지. 아니 그런데 개인이 그 네네. 아들이라는 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팔아먹고 이 축제를 한 것을 네네. 정청래라는 자는 국비와 무슨 뭐 시비와 마포구 자기가 지역구에 있는 그 마포구에 돈을 다 들여서 사들일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결사반대. 왜 결사반대냐면 왜 세금이 들어가죠? 아니 아들이 벌인 걸 왜 국민들이 줍습니까? 아들이 예컨대 김홍걸 씨가 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진짜 먹을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남은 거 우리 아버지 사저 남겨주신 사저밖에 없는데 네. 내가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아니면 뭐 국회의원 선거하느라고 선거 비용 뒤로 다 써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다. 네. 그런데 이 DJ 사저를 팔아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뭐 국민들이 아 맞아 그 동교동 사저가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 몇 번 당한지 아세요? 몇 번 당했습니다. 55번. 네.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맨날 기자들 동교동 우르르 갔었다면서요. 맨날 출근하다시피. 아니 출근을 옛날에는 총재 집으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다. 예. 그 다음에 그 총재 집으로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뭐 권노가 뭐 그다음 박지원 이런 사람들 맨날 출근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상징과 같은 그런 건물이니까 그렇죠.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지 그러면. 네네. 근데 지금 200억 재산 가진 아들이 그 집을 갖다가 그냥 홀라당 팔아먹었는데 네. 그걸 왜 국민들이 돈 주고 다시 삽니까? 거기에다가 왜 우리의 그 피 같은 세금 지금 더워 죽겠는데 그런 세금을 거기다 못하러 그 투입을 갖다가 합니까? 정청래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는 진짜 세금이 1원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만약에 도와주려고 하면 민주당에서 알아서 도와주세요. 만약에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그 기리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도와주시라고. 아들이 벌인 걸 갖다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까? 그다음에 그 아들이 저보다 돈 훨씬 많아요. 김홍걸 씨보다 돈 더 많으신 분들은 도와주세요. 그런데 김홍걸보다도 돈 없는 사람들이 주제넘게 도우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정변처럼 또는 오늘 종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김홍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걸 팔아먹었나를 잘 모르는 또 이 당의 당원들이나 혹은 국민들은 아이고 민주당의 말이야 지금 김대중 정신 뭐 개나 줘버리고 말이야 이 모양 이 꼴이다 라는 식으로 사실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뭐가 겹쳤냐면 바로 호남의 전대가 딱 겹쳐버렸어요. 네네. 이게 사실 맞물려서 이 사저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민주당 동교동계도 다 알고 있었고 이게 돌아가는 꼬라지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권노갑이라든지 이자들은 2020년에 오세훈 시장한테 이거 좀
12로 사달라. 네네. 라고 요구를 했다가 오세훈 시장이 당장 면박을 줬어요. 아니, 저기, 김홍걸 얘기도 하고 또는 근저당이 이미 설정돼 있다. 그때부터. 어? 그걸 어떻게 12로 사느냐. 라고 해서 이미 4년 전에 무산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오래전부터 이런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들이 저렇게 알아드시고 계시고 또 동교단계도 계속 그냥 지켜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맞물리면서 어쨌든 누가 책임이 있든 아니든 간에 민주당이 욕먹는 사태가 바로 겹쳐졌다는 거죠. 그런데 김홍걸 씨는요. 네네. 그 두 번의 약속을 어겼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실 때 유언. 유서를 남겼어요. 네네. 어떻게 남겼습니까? 사전은 DJ 이희호 기념관으로 해야 된다. 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 그 김홍업 씨가 그러니까 김홍걸 형님, 김홍업 전 의원이 느낌이 싸했던 거야. 네. 왜냐하면 홍걸이가 자기 명의로 그 아파트를 그 동교동 사저를 자기 단독 명의로 싹 옮긴 걸 갖다가 보고 아 이거 느낌이 이상하다. 네네. 그래가지고 김홍업 씨가 뭐 했습니까? 가처분했다고. 네네. 그런데 그 가처분이 안 풀리니까 김홍업, 김홍걸 그 두 배다른 형제가 합의를 해요. 네. 어떻게 합의를 갖다가 하느냐? 네. 이희호 여사의 유언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동교동 사저는 그 DJ 이희호 기념관으로 한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합의를 갖다가 어기고 김홍걸 씨가 업자한테 그냥 팔아넘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다가 우리가 왜 그 돈을 넣냐고요. 그렇죠.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와중에 어찌됐든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네. 계속 이것이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호남에서의 그런 그 외면 그 TK에서 50%가 넘던 투표율이 호남 가서 20%대로 전락을 해버리고 9대 명이 8대 명 90%가 넘게 지지율로 대표가 되는 이재명의 9대 명이 80%로 주저앉은, 물론 80%도 일극체제는 맞지만 이런 와중에서 민주당이 오늘 그것을 탈출하려고 상당히 많은 그런 변모를 합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 덥석덥석 손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일단 첫 번째가 전기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민생 법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호남의 낮은 득표율과 그다음에 이런 몇 가지 이런 그 스텝이 꼬이는 것들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민생 법안을 하는 정당처럼 보이게 만드는 네네.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전반적인 뭐 거시경제나 뭐 미시경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뭐 별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 쪽이 네. 이 25만 원, 이거 오늘 25만 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진짜. 자, 여러분에게 2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현찰로 받으실래요? 쿠폰으로 받으실래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 박 대표님, 현찰로 받으실래요? 현찰. 쿠폰으로 받으실래요? 현찰. 그럼 왜 현찰이 좋아요? 현찰이 쓰고 뭐 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 쿠폰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통해 가지고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네. 정부에서 이거 운영하는 것 자체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죠. 네. 현찰은 유동성이 짱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냥 물건 살 수도 있고 네. 바로 지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난 총선 선거 유세 말기쯤에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주겠다고 신사임당 5만 원짜리 5장 들고 흔들었죠. 그거 보고 표 찍은 사람 많습니다. 네? 있대요. 진짜 제가 있다고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들었는데. 네. 야, 이재명 민주당은 돈 준대. 25만 원. 야, 저거 찍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현찰로 안 오고 지금 쿠폰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쿠폰. 네. 민주당이 지금 국회 통과시키려고 하는 통과시켰나?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통과됐죠.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겠지만 네. 민생 회복 지원금이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디테일을 잘 봐야 돼요. 네. 이게 악마는 무슨 디테일이 꼼수가 있어요. 있는지. 무슨 꼼수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요. 지급 방식을 보니까 요 앞에 코로나 시기에 지급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신용카드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쿠폰으로 받아서 쓸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100% 맞아요. 쿠폰으로 받아서 써야 된다. 맞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사랑 그게 네. 뭐 쿠폰으로 나옵니까?
이게 이제 뭐 경기도 주민이셨잖아. 경기도가요. 네. 저희 성남시도 네. 이게 성남사랑 상품권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걸 이제 상품권을 통하면 이제 어떤 회사를 운영 회사를 통해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회사가 그 시끄러웠던 코나이. 코나이, 네, 코나이. 코나이가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계속 이제 운영하면서 음. 그 회사의 지금 그 자산 규모가 엄청 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재명 시장 때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고 코나이에 뭐 누가 근무한다 뭐 말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나이도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들여다보면 엄청날 것 같고요. 이거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며칠 전에 배승희 변호사가 YTN에 나왔을 때 누굴 불렀냐면 정성호. 정성호. 네, 진명 정성호. 네, 네, 완전히 복심이잖아요. 이재명 복심. 근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배승희 변호사가 한 건을 했더라고. 뭐라고요? 아,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운영수수료 1,430억,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무슨, 그 중간에 업체가 뭐 있다고 이러니까 어리버리, 어버버 하다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 제가 보니까 요거 국민의힘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요거 공격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원래 그 방앗간 옆에 가면 콩고물이 좀 떨어집니다. 네. 아시죠? 방앗간에는 콩고물이 좀 떨어져요. 맞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경기도 지역 성남 뭐 상품권? 성남사랑 상품권. 그것도 네. 뭐 쿠폰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그것도 이제 앱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저거도 있고 지역 화폐도 있고 예. 지역 화폐도 저희가 살 수가 있어요. 어. 농협에 가서. 예.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앱이 있어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할인 받아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10%씩 할인 받아가지고 사거든요. 그럼 100만 원어치 1인당 살 수 있는 금액은 있죠. 그 50만 원이면 45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어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보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운영하는 게 이 운영사를 코나이라는 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 수수료가 또 엄청나게 나가는 그러니까 거죠. 코나이라는 회사가 네. 그런 성남사랑 상품권 사업을 대행해 주면서 그렇죠. 대행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수수료를 먹는 거죠. 쉽게 한 브로커 피를 받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그게 엄청나다는 그게 거죠. 1.1%? 네,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1.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1%. 그러니까 25만 원을 국민들한테 주면 13조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산이. 이 13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수료가 1,430억 원이 와. 운영 수수료 아니냐. 이제 이게 지불되는 거예요. 운영회사에. 편의점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네. 1.1%의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네. 1,430억. 네, 그렇죠. 1,430억을 앉아서 버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25만 원 받는 거는 별게 아니지만 네. 별게 아니지만 그 중개 수수료로 챙기는 회사가 1,430억을 땡길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엄청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선심 쓰고 25만 원씩 각 가정이면 사람당이면 뭐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이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도랑치고 가재 잡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1,430억 원이 다 운영회사에서 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참 이게 또 이런 것도 냄새가 있습니다. 나죠, 냄새가. 이게 보면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나가게 되면 네. 4개월 동안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네, 맞아요. 4개월 동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큰 저수지 이야기니까 화천대유 생각나네 또. 그러니까요. 우리 또 저수지 그 이게 이재명식 개발 사업이 다 이런 식입니다. 저는 저수지가 진짜 저수지인 줄 알았잖아요. 이게 다 이런 식이에요. 네. 저수지에다가 돈을 모으는 4개월짜리 13조 원을 때려 넣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한꺼번에 안 빠져나간다고요. 네. 서서히 빠져나가거든요. 네. 근데 감사에서 이 코나이가 적발되기도 했어요.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맞아요. 이거 돈이 한꺼번에 안 빠져나가니까 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조 원이면은. 네. 13조 원에 10%면 1.3조 원이고. 맞아요. 1%만 해도 1,300억 원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거기서 수백억 원을 빼가지고 맞아요. 예를 들자면 안정적인 채권 투자. 응? 맞아요. 코인 이거 코인 했다는 거 투자도 아니에요? 하잖아. 네. 그래서 그때 코나이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 예.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 지역화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가 이제 그때도 코나이였는데 이때 그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 가지고 채권 등에다 투자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26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수익을 또 올렸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저 제로님 네. 보세요. 남은 잔액도 어마어마한 돈 아 납니다. 맞아요. 그 잔액도. 이게 4개월이 지나면은 네. 제가 25만 원 다 못 썼지 않습니까? 그럼 맞아요. 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그 맞아요. 돈이 그 브로커한테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 돈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통 제가 이렇게 카드 같은 거를 받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카드를 쓰다 보면 그 왜 금액을 넣어갖고 주잖아요.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쓰다 보면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그 카드 사용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슈퍼 같은 데 가서 써도 얼마 잔고 남았어요. 그러고 확인이 안 된다고 확인 안 그러더라고요. 되지.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얼마 좀 남아있거든요. 몇만 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카드사가 이제 이득을 보게 되는 낙전 거죠. 수익이지. 그렇죠. 낙전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브로커 중개 업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큰 저수지에 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놓고 이자 수익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또 4개월이 일종의 4개월짜리 어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4개월 동안 이 돈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맞아.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일시적으로 25만 원씩 다 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쿠폰 형식으로도 가져가게 되면은 뭐 좀 생활 형편에 따라서 뭐 넉 달 동안 나눠서 쓰시는 분도 있고 잊어버리고 안 쓰시는 분도 잊어버리고 계시고. 또 저 한 20만 원만 쓰고 5만 원 남겨놓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럼 그 돈이 누구한테 가느냐? 그 브로커들한테 간다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돈을 신종 사업이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제대로 그게 된. 이게 돈 넣고 그래서 돈 먹는.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그 이 성남에 사셨으니까 네. 지금도 성남 사십니까? 성남 삽니다. 아, 성남 주민이시네. 이게 네, 저 이런 네. 코나아이 등 이런 어떤 브로커, 네. 금융 브로커를 하는 일부,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일부가 경기 동부연합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운동권 세력들의 어떤 자금줄로 그 얘기가 간다. 지금 계속 뭐 나오고 이런 있죠. 지금 지적이 네. 있어요. 아, 돈도 지자체 돈 보조금도 잘 뺏어 먹고 잘 빼먹고 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갖고도 뭐 환경 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야 정말 돈 빼먹는 기술을 진짜 탁월한 것 같고요. 진짜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투명하게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남 시민들이 그 성남 사랑 상품권 좋아합니까? 사실 좀 편하긴 해요. 네, 어떻게 그리고 편합니까? 왜냐하면 네. 그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싸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실 보면 지금 이제도 6% 이렇게 할인율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처음에 막 10%일 때는 보니까 안 쓰는 사람이 바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돌려주는 거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할인율이라는 게 내가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어치를 사잖아요. 저희 예, 집에서. 예를 들어 1인당 50만 원씩 살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예, 예. 처음에.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안 썼거든요. 근데 50만 원을 사면 내가 얼마를 내는 거냐면 45만 원을 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5만 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페이백인 거잖아요. 이걸 4인 가족 기준으로 딱 사잖아요. 그럼 월 20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어. 그럼 200만 원어치에서 20만 원을 세금 돌려받는 거예요. 환급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쓰기는 내가 180만 원을 주고 샀지만 네네. 쓰는 거는 지역에서 쓰는 거 200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심, 환심 없기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긴 해요. 그럼 이거 사용하는 데는 불편은 사용하는 거는 이제는 뭐 앱을 깔아가지고 그리고 네. 처음에는 이걸 이제 지폐로 쓰거나 이랬었는데 이제는 막 앱을 깔아서 그 앱에서 이걸 가지고 다 어디 가나 이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성남 사람 상품권 이 QR 코드가 있어요. 예. 그 각 매장마다 그 매장에서 QR 코드를 이렇게 딱 찍으면 지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비번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두부를 샀다, 뭐 콩나물 샀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찍어서 그 지불하는. 그리고 이제 이게 업체들이 뭐 그 아주 매출이 높은 데는 또 이걸 운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이것에 국민들이 아 이거 되게 좋다, 되게 편리하다 이거에 취해 있는 동안 어떻게 되냐? 뒤로 이런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어떤 범죄? 이런 거죠. 수수료 남는 거라 수수료. 남는 거. 그렇지. 이 업체들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아까 뭐 동부연합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 성남시에서 뭐 이재명 시장이 뭐 어디 다닐 때마다 그 앞에서 뭐 마술도 하고 뭐 했던 사람이 여기 코너에 뭐 상무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뭐 마술 공연했던 사람이 이벤트 뭐 했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김사랑 씨가 이거 가지고 엄청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맞더라고요. 봉이 김선달이네. 뭐 이름도 확인하니까 맞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기에 연봉도 세요. 상무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람들 관리하고 세금 가지고 사람 관리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저렇게 저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그 이재명, 어대명, 확대명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사실 보면은 돈의 힘입니다.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 지역의 인권 변호사였다가 그렇죠. 인권 변호사. 성남시장으로 왔다가 네.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까지. 그렇죠. 저도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에 네. 저희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게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지자체에서 막 돈을 준대. 네.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주부들이 좋아한대.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해먹는 거죠. 그렇죠. 세금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심을 사는 거죠. 지자체단체장으로서. 저기 호시절님 말씀하신 거. 돈 네.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드는데 천재군요. 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재명 시장 시절부터 뭐 고소고발 많이 한 지자체단체장 유명했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쨌든 호의적이지 않은 기자들 기사 쓰거나 이래도 막 바로 고소고발 들어가고 바로 이러니까. 명예훼손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사람도 생긴 거고요. 돈도 아마 그렇게 해서 자금력도 생긴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저 편의점 형아라는 분이 이자 계산을 해보니까 네. 13조 원이 들어오면은 네. 은행 이자로 4개월 동안 거의 아, 2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맞나요? 편의점 형아님 맞나요? 제가 숫자를 잘 못 본 것 같은데 200억인가? 2천억인가? 네. 한 이자 수익만 해도 그 정도 난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주당이 법안 발의한 것 좋아요. 일단 왜냐하면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그 노후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나 또 뭐 전국 곳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찰로 좀 주면 안 됩니까? 현찰? 네. 왜 갑자기 저 쿠폰으로 주려고 하지? 이거 현찰도 응? 주면 안 돼요. 요즘에 그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은 이거 되게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국은 다 이게 지금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이 대한민국의 빚으로 쌓이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 동안 빚을 1000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1000조. 네?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500억, 500 얼마, 500억 몇 조? 뭐 이렇게 했던 게 400조를 넘게 늘린 거잖아요. 빚을. 5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75년 동안 500조였던 빚이 5년 동안 400조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다 그 청년들한테 부담이죠.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게 습관화되면 국가 보조금이 저희도 노예가 취하는 됩니다. 거죠. 노예가 저희도 됩니다. 이게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 국가 가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40년 전에 쿠폰으로 주잖아요. 네. 식당에 가면 쿠폰, 네. 월급도 쿠폰. 네. 이러니까 집단 농장에 가면 일을 안 해요. 맞아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해도 쿠폰 한 장 받고 맞아요. 놀아도 쿠폰 한 장 받으니까 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저하되죠. 그래서 소련 경제가 폭망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싶나요?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유럽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미국 모델이라든지 한국 모델 이런 것들을 지금 다들 다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럽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런 지금 그 경제 전문가들 유튜버 이렇게 보시면요. 유튜브 하는 거 보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유럽은 심각합니다. 지금. 네, 제가 아는 전 세계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 번씩 유럽 쪽으로 그냥 가서 현지에서 호텔 빌려서 현지에서 렌트카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뭔지를 보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 말씀이 프랑스에 갔는데 잘 가던 기차가 섰답니다. 그래서 왜 기차가 왜 섰지? 이러니까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해서 섰대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병력 투입하고 해서 철도가 어떻게 최소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나라는 안 하는 거죠? 아무도. 노동자가 파업하니까 당연한 권리니까 전부 걸어서 그 다음 역까지 간대요.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야, 이거 좀 그 시민 의식이 투철하다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되는 그런 거예요. 의식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그죠? 서서히
국가 물류망이 망해가는 돌아가야지. 거죠, 그죠? 나라가.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보조금이라는 어떤 제도에 물들기 시작하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그 국가 보조금 수준에 딱 맞게 사는 거죠. 그게 국가 보조금 노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국가 보조금을 받는 거. 그래서 청년들 중에 뭐 아르바이트만 계속 연명하면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조금 받는 것 때문에 일을 하면 또 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일을 더 안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우리 저 댓글 중에 이호준님입니까? 호준이님 25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네.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선별적 어떤 복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 대표가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을 결국은 이제 여기에 취하게 만든 게 열심히 산 사람들도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똑같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럴 듯하잖아요. 열심히 벌어갖고 세금 낸 사람들은 도대체 혜택을 받는 게 없어 나라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다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 더 일을 안 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네. 또 어려운 맞습니다. 사람들은 더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복지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러면 거죠. 저 25만 원 주는 거 이거는 예를 들자면은 네. 국회의원들은 안 받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받아요? 25만 원? 이재명 대표도 받을걸요? 네. 992만 원 받던데 이준석 의원 말에 따르면 네. 아, 월급을. 그러면 채워지겠네요. 국회의원들은 저 수혜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25만 원 이거 그리고 이 25만 원 이야기 정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열심히 일해서 직장으로 가서 뭐 알바를 하든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냈어요. 그 돈으로 13조 원을 만들어요. 네. 그런데 그 돈이 예를 들자면 중개 브로커들의 수수료로 빠진다든지 지금 골드라님 또 이야기하시네. 난민들에게도 준다든지. 맞아요. 난민에게 지금 난민에게 준다는 게 때문에 좀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다 주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영주권자, 뭐 난민들. 근데 나는 사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도 했어요. 30개월. 군대도 갔다 왔고 맞아요. 세금도 성실히 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복지는 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뭐 배우자의 뭐 이런 거 그것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형평이 맞지 않다. 이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거 안 되겠는데요? 25만 원 지원법. 그러니까 저 도수기님 네. 말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대통령께서 이거는 또 거부권을 대통령은 저는 그래도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거부권이라도 있었으니 나라를 지킨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아유 참. 지금 그 대통령 제2요구권 제2요구권이라는 게 다시 가서 논의하라는 거죠. 협의해라 이 네.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안 거부권 행사죠.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진다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집단 우울감 국민들이 지금 빠져 있구만 무슨 아니 이게 지금 결국 뭐냐면 입법 독주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지금 이게 자기네들이 계속 지금 법을 발의해 갖고 막 지금 막 독단적으로 지금 막 통과시키고 난리가 났는데 예. 결국은 본인들이 막 했었던 것도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거 하라고 뽑아줬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어디에서 막히냐? 대통령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거부권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제2요구권으로 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또 거기서 또 제2요구권을 그러니까 제2가 됐어도 결국은 못 넘으니까 3분의 1을 못 넘으니까 이제 또 폐기되고 이걸 반복하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우울증이 왔나 보죠. 지금 사실은 참, 시청자 이것도 여러분 웃기네, 말이 안 되네. 22대 국회 개원하기 전에 여러분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 초선이라는 사람들이 초선이 71명입니다. 민주당이. 그중에 더민주혁신회라는 급진 좌파가 한 41명 되는데 이 초선들이 갑자기 국회 앞마당에다가 자기가 국회의원도 안 됐는데 아직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왜 맞아요. 천막 쳤냐면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천막을 네. 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 아주 패기 있네. 일단은 초선들이 민주당 초선들은 패기 있네. 그만큼 이제 막 어떤 그 자기들끼리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걸리면 바로 표결해서 다수결로 통과시키면 돼! 라고 생각했겠지? 그랬겠죠. 근데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인 야,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에 지금 다 막혀 간 다 거예요.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 이 언론 인터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의총장과 본회의장에 가서 앉아 있다가 표결하지만 어차피 용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지 않나. 무기력해진다. 의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져 있다. 왜? 해도 안 되니까. 192명이 아무리 투표해서 법률안 통과시켜도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다시 제2요구권을 발동합니다. 다시 네. 한번 협의해보세요. 이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선 끝났을 때 190석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이쪽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사실. 야, 이거 민주당 독주 또 시작하겠구나, 입법 독주. 그랬는데 이게 정권이 그 당시에 21대만 해도 우리가 그 정권을 안 갖고 왔을 때는 맘대로 했잖아요. 예, 예. 근데 딱 정권 교체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도 막을 수가 있네요. 이게 어제 그 동아일보 칼럼을 하나 보면요. 192석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이 정치부 기자 같은데요. 여기 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민주당의 초재선들이 왜 이렇게 나섰나 이 성급하게 안 될 게 뻔한데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네. 지난 총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대요. 민주당에. 네, 네, 그랬죠. 총선 다음 날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난 총선 때도 180석 줬는데 뭘 했냐? 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주셨는데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이 초재선들을 많이 부추기는 거지. 그치, 이거 막 부추긴 거죠. 정상적인 의정활동, 합리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선배 정치인이 가르쳐야지. 가르쳐야 된대. 야, 더 싸워 이것만 가르치는 이런 저 선배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번에 배지 달았으니까 막 나가도 돼. 이거 아니에요? 막 나가 괜찮아. 이제 192석인데 뭐 이러니까 지금 3개월 만에 아이고 지쳐가지고 엔진 과열돼가지고 지금 엔진 퍼지게 생겼어. 왜? 진짜. 아무리 엔진을 아이고. 돌려도 차가 안 가네. 그쵸. 막혀서. 막강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브레이크가 밟으니까 그냥 못 가는 거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네.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이 기가 막히게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입법 참. 폭주를 한다고 그게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이실 거예요. 이게 부담이죠. 뭐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 어쨌다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또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막 발의를 해놓고 입법 통과시켜놓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또 막 뭐라 그래.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하는 건데요. 다수결로 국회 법률안 발의해서 통과시키죠. 네, 그럼 대통령실로 가서 거부권 행사되죠. 네, 다시 국회로 와요. 맞아요. 그럼 투표 또 하죠. 네, 또 안 되죠. 그럼 법률안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이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맞아요.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러니까 이제 맥이 빠지나 보네. 그렇죠. 이게 3개월 해보니까 네. 처음에는 막 신이 나서 했죠. 특히 법사위에 정청래 앉혀놓았죠. 그러니까 뭐 법안이 올라가면 바로바로 신속 통과.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언론 장악하려고 또 과방위에 최민희 앉혀놨죠. 이러니까 야 이렇게 가면 우리가 쌍두마차로 밀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애게게 다 할 줄 알았겠죠. 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겠죠. 윤석열 김정숙님 1대 100으로 킹윤승. 아, 그러네요. 1대 190 몇 명이.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보면 본인들이 법안 발의한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걸 무리하게 막 하다 보니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보면 까면 깔수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는 거 보면 본인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최상병 특검 이야기하면은 끝이 네. 없는데요. 경찰이 그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저 공수처가 외압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뭔가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지금 아스팔트에서도 집회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어? 좌파들 집회 잘 됩니까? 지금 안 되죠. 어?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지. 갑자기 김규현 변호사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네.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JTBC 가서 녹취록 음. 뭐 이러면서 제보를 하고 부추기고. 결국 무리수를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억지로 그러니까 하려다 보면. 또 자기는 박종원 수사단장 변호인이고 네. 또 민주당에 가서 장경태 만나서 속삭속삭 그리고 이래서 한번 윤석열 정권 탄핵해보려 했다가 지금 자기 맞아요. 신분이 정체가 탄로나는 바람에 그렇죠. 지금 상당히 지금 아마 지금 더 그 민주당에서도 거리 둘걸요? 거리를 두고 네. 그다음에 그 단톡방에 같이 있었던 이모 씨, 송모 씨가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김규현 변호사를. 아, 진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아, 그 4명 있던 단톡방에 있던 그래요. 사람들이 또. 그 아이고. 녹취록을 저 JTBC 갖다 주는 바람에 자기들의 명예가 훼손됐다. 그치, 명예훼손됐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어? 아, 오로지 이게 머릿속에 내부 분열이 일어났구나, 또. 그렇죠.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민주당이 근데- 잘 보이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이 내놨습니다. 여권에서는 미국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거부권 635회. 아, 그러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 14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14번. 14번? 루스벨트 대통령 635회.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414회. 네. 비교적 최근 부시 대통령이 12번. 네. 오바마 대통령도 12번. 도널드 트럼프 10번. 바이든 대통령도 11번. 아,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 임기 다 끝난 것도 아닌데도 11번인데.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 아니, 그리고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이라도 안 하면 지금 국민들 민생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쟤네들은 국민들 민생은 입으로만 얘기하고 뒤로는 자기들 실속 챙기는 거. 이게 지금 목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저희 오늘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도 카드뉴스 나간 거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25만 원 지원법, 음. 노란봉투법, 대통령이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 같은데 김영희님 혹시 여자분 누구예요?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제가요 이 바닥에서 그냥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죠. 네. 제가 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제 그 총리가 말씀하신 걸 보면은 뭐 25만 원 지원법, 네. 그 다음에 방송사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네. 뭐 등등이 다 제2요구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네, 휴가 다녀오시면 어. 네. 아니면 휴가 중에 저 사인해도 됩니다. 네. 휴가 중에 뭐 휴가 중에 요즘 다 이 휴대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그러니까 휴가 중에 사인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법률안 발의하고 말이죠. 뻔히 거부권 행사할 게 예상이 되는데 왜 법률안을 네. 발의하냐고.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불통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지. 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그냥 그거지 뭐. 뻔하지 뭐 뻔해. 아니 이게까지 본인들도 이제 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우울감이 왔다는 걸 어.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우울감이 온 게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 예정자. 아,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토론에 나와가지고 토론에 이상한 소리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빨리 만나고 싶다고 왜 이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대요? 응? 갑자기 왜 그러죠? 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도 없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본인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거 야당 대표로서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건 결국 대통령을 만나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만났다. 내가 그래서 이 대통령 지난 4월에는 사실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이 만나줬어요. 총선 끝나고. 근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혼자 막 한참 떠들었댔는데 적어온 거 막 읽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대통령이 또 다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들어준 게 없으니까 빈손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자기 입지를 좀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뭘 하고 싶은 거겠죠. 그림 투샷 하나 찍고 싶은 거겠죠. 네. 토론회에서 뭐 토론회 진행자 이렇게 물었답니다.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아니, 누가 좋아하는 줄 알겠어. 야, 참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왜 만나고 싶어 할까? 아, 우리 이거 저기 이 사람의 이 속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돼.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상당히 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이재명 지사가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뒤에서 어떻게 무슨 또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시계 혹시 몰카 달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최재형 목사 녹음? 호소인처럼 여기 몰카 달아가지고 녹음할 수도 있어. 녹음할 수도 있고. 자, 이재명 당대표 예정자가 아유,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중순이 되면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좀 기소된 재판, 그렇죠.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로 맞습니다. 기소된 재판 1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좀 판결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들 난리예요, 도대체. 그래서 지금 1심 판결이 나면 벌금형 또는 벌금형도 100만 원 이상 또는 뭐 구속될 수도. 그쵸. 예를 들자면 그렇게 그렇죠. 되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나? 그 뭘 또 딜하고 싶은가? 어? 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대표 만나는 것도 예정자가 무서워.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걸 보면 참 정말 특이하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급한 거예요. 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누구는 한간에 그러더라.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네. 더 자리를 확고히 할 거다. 네. 확고히 하면 뭐해? 사법적 리스크가 잔뜩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또 9월 또 생각나요. 저희 유창훈 판사가 그냥 그때 법정 구속 시켰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예. 그거를 이번엔 좀 되풀이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번에 정말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게 이 사법부입니다. 정신 저 똑바로 차리고.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님 잘 계십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면 배승희 변호사를 왜 디스하죠라는 건 무슨 소릴까요? 이거 댓글을 제가 다 맥락을 볼 수 없기 어.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러들끼리 너무 싸우지 마시고 네. 여기 댓글로 방송에 집중했어요. 방송에 이영풍 박서영에게 집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배승희 네. 배승희 변호사 방송에 나온 줄 알았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8월에 폭염의 계절이 지나면 네. 9월 중순에 이번 9월 중순에 추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아마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아주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질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네.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오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지를 해줬던 이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여러 지금 얽혀있는 맞습니다.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제대로 수사하고 음.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죽어있는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 살아있는 권력 지금 여의도의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지금 수사를 정말 제대로 해서 정의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3년이나 남아 있기 3년 때문에 가까이 남았죠. 네. 3년 동안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면은 한 100번은 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4번 정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의 수가 계속 저렇게 돼 있는 수가 꼬이는 거죠. 상황에서는 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자기들이 거죠. 저렇게 꼼수를 뜨면 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635회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저는 루스벨트 대통령 이름을 알았는데 이렇게 600 몇 번을 했는지는 오늘 알았네. 당시에 뭐 야당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저는 행태를 벌였겠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 네. 참 이 제도를 잘 만든 것 만든 같아요. 거죠. 이게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선출된 권력이라고 마구 행정부 권한이나 사법부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막강하네요. 네, 막강합니다. 그리고 뭐 요 중간에 잠깐 딴 얘기를 좀 하면 네. 민주당이 집단 우울감에 빠진 것도 이 청문회 167시간 동안 소득이 없었던 거잖아요. 방통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뭐 어젠가 또 줄줄이 어디 갔죠? 방통위를 또 갔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보니까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그 과방위 최민희 과방위 버스 타고, 원장하고 네. 그 민주당 등 야당 그 방송통신위에 가면 뭐 합니까? 현장 네. 가면 뭐 나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증인 참고인들을 불러서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자기들이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네. 그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 맞습니다.
실패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그 탄핵 소추 넣어서 지금 직무 정지됐잖아요. 맞아요. 그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이 혼자 있는데 그거 하면 뭐 하냐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뭐 엄청 당당하게 당당히 딱 이야기하는 대응하시던데요. 우리 과방위 직원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딱 얘기하시면서 아주 뭐 본인들이 뭐 여기가 무슨 청문회장이냐는 거죠. 그렇지. 완전 무슨 협의하자라고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김태규. 이걸 무슨 본인들이 상전이에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막 그냥 막 배지 달면은 배지 야. 달면 어깨에 뽕 들어가는지 상전인 줄 착각하시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세상이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누구예요? 김현? 김현 간사. 거기는 원래 그 갑질하는 게 아이고 그 택시 기사 잘 있는지 모르겠네. 대리기사. 대리기사, 네네네, 대리기사. 대리기사분한테 그렇게 했던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과방위 인사청문회 그 가서 이틀 연속으로 한 8시간 정도씩 앉아 있었는데 제가 네. 이렇게 질의하는 걸 보면 일단 증인들이 마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 것처럼 그니까요. 그런 식으로 인격 모독 발언을 마구 해요. 함부로. 네. 어? 그 태도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상의 이거 장관 후보자도 사상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심 사상의 자유가 있거든요. 거기 대놓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요를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 되니까 뭐 내구조가 이상하다는 둥.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않으니까. 네, 막 호통치고 소리 지르고. 사실 그 내구조 이상하다는 그 이야기도 최민희 과방위원장 제가 발언을 가만히 보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인간 개조론, 인간 개조론을 아주 신봉하는 자들인데 네, 네, 사람들 집단 농장에 넣어가지고 공산당이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구조가 이상하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되겠어. 이런 권위주의 의식이 쩔어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온전히 존중을 해줄 줄 알아야지. 그게 자유민주주의. 존중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그 박준건 의원한테 뭐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전체주의 사회에서 살다 와서 잘 모르는데 민주주의 잘 이해도가 떨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 혐오 발언. 아니 그 전체주의 사회에서 지금 정말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인데 본인은 뭐 그럴 수 있는 용기나 있나? 그러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한테 그도 젊은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야 진짜 망신스러워 죽겠어 대한민국에. 박준건 의원은 목숨을 내놓고 사선을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열심히 살고 있고 ICBM 개발하러 온 사람이라고. ICBM 뭔지 알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런 인재가 지금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것도 과학기술. 네. 과학기술위원회. 실력으로 보면 본인도보다 한 수인데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 배지 달았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들을 발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저렇게 제 꾀가 넘어가는 거죠. 맞습니다.